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테더는 달러의 엄청난 강세 요인으로 작동할 거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재무부 C코인을 사줄 새로운 세대의 호구들, 즉 새로운 달러 매수자들을 찾아냈거든요. And then we project the impact on the US budget.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미국 정부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그 효과는 고작 국가부채를 10년 동안 약 3.5조 달러, 즉 전체의 4.5% 줄이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어느 나라의 통화가 붕괴하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테더를 쓰기 시작할 때 그건 곧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를 사줄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건 새로운 수요가 아니라 기존 수요의 이동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에 암호화폐에 대한 친화적인 정책들과 법안들이 통과되고 관련 트레저리 기업이나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개선된 걸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결국 비트코인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 비트코인이 짱인 거 같지? 미국 정부의 선택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니까. 비트코인은 그냥 들러리야. 전 세계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재편성되고 있는 거 모르겠냐? 비트코인은 그냥 디지털 금이고 결제 수단은 스테이블 코인이 미래라니까. 테더가 미국 국채 계속 사주면서 미국은 새로운 국채 수요를 뚫었는데 비트코인이 대안으로 성장하겠냐? 아이고, 어느 세월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이 말도 맞는 거 같은데 반박을 못하겠네. 이렇게 되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비트코이너들에게 가장 유명한 책인 비트코인 스탠다드, 국내 출판명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 그리고 피아 스탠다드의 저자이자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에 기반한 비트코인 경제학자인 사이페딘 아모스의 강연 내용입니다. 지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사이페딘 아모스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의 발전이 결국 미국의 부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트코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왜 테더가 달러의 아군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트로이 목마라고 했는지 지금 바로 그의 연설을 함께 들어보시죠. Let's go! Thank you everybody for coming out, and thank you to the organizers for having me. It's a pleasure and an honor to be here.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최 측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비트코인과 달러, 그 중에서도 특히 테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테더는 달러의 엄청난 강세 요인으로 작동할 거다. 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재무부 C코인을 사줄 새로운 세대의 호구들, 즉 새로운 달러 매수자들을 찾아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언뜻 보기엔 테더가 달러의 강세 요인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오늘 정말로 그게 얼마나 강세인지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죠.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봅시다. 테더가 앞으로 10년 동안 100배 성장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건 연평균 성장률로 따지면 매년 약 60% 성장하는 셈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2035년쯤 테더의 시가총액은 약 20조 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테더가 계속해서 그 자산의 약 80%를 미 재무부 채권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는 단기채 위주로만 매입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만기 전 구간, 즉 일드 커브 전체에 걸쳐서 다양한 만기의 채권들을 사들인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미국의 재정과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추정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발표된 여러 연구들을 참고했습니다. 즉 양적 완화가 진행됐을 때 국가부채의 10%를 매입하면 수익률이 얼마나 떨어지는가, 이런 관계들을 분석한 논문들이죠. 일반적으로 연구들을 보면 국가부채의 10%를 매입할 때마다 채권 금리는 약 0.25에서 0.5% 정도 하락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계산에서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쓰겠습니다. 즉 10%를 사면 금리가 1% 내려간다고 가정하죠. 이건 거의 최대한의 긍정적인 가정입니다. So if we assume this is the case and then we project the impact on the US budget,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미국 정부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약 35조 달러, 그리고 연간 재정 적자는 약 2조 달러 수준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부채와 적자, 그리고 국가의 각종 채무가 지난 10년 동안 증가했던 속도와 똑같은 비율로 계속 증가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가정하는 건 매우 보수적인 전제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앞으로의 10년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저는 이미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기준, 즉 뉴노멀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부의 지출 행태를 보면 그 뉴노멀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다는 게 분명하죠. 즉 코로나 이전처럼 재정적으로나 통화적으로 조심스럽고 절제된 정책 기조는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의 정부는 그 시절보다 훨씬 더 무책임한 지출 구조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현실을 보면 그들은 재정을 줄일 생각이 없습니다. 적자를 줄이겠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반올림 5차 수준의 감소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전쟁들까지 여러 곳에서 동시에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더 많은 땅을 원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꽤 좋아합니다. 한동안 미국은 큰 전쟁을 치르지 않았으니까 이제 다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의 재정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게 명확합니다. 게다가 여기에 관세 정책과 그 부작용까지 겹치겠죠. 이제 이런 변수들을 모두 반영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테더가 매년 60%씩 성장하면서 그 자금으로 미 재무부 채권을 사들인다고 가정했을 때 분명 채권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테더가 미국 정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식이죠. 즉 테더가 더 많은 국채를 살수록 수익률은 더 떨어지고 미국 정부는 더 낮은 이자로 더 많은 빚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들을 기반으로 10년 뒤를 예측해본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한 한 가장 낙관적인 가정들로 채워진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도 그 효과는 고작 국가부채를 10년 동안 약 3.5조 달러, 즉 전체의 4.5% 줄이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게 바로 테더가 미국의 공공부채에 미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영향의 한계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리날든이 늘 말했던 것처럼 Nothing stops this train. 이 기차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테더조차 이 흐름을 멈출 수 없습니다. 테더는 명목화폐 민주주의가 100년 동안 망쳐놓은 시스템을 고칠 수 없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인플레이션의 시대, 부채의 시대, 그리고 끝없이 쌓여온 채무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걸 이제 와서 전 세계의 새로운 호구들, 즉 달러를 떠안아줄 매수자들, 그 엄청난 숫자를 찾아서 해결하겠다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결국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테더에 대한 새로운 수요, 즉 지금 늘어나고 있는 수요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대체된 수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완전히 새로 생긴 수요가 아니라 원래는 미 재무부 채권을 사야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걸 포기하고 테더를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즉 어느 나라의 통화가 붕괴하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테더를 쓰기 시작할 때 그건 곧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를 사줄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건 새로운 수요가 아니라 기존 수요의 이동일 뿐입니다. 설령 그게 전부 새로운 수요라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말한 대로 그중 80%가 미 재무부 채권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결국 미국의 부채 상황에는 별다른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냐면 재정 적자는 이미 엄청난 규모로 커져 있고 그 부채와 이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이 흐름이 복지 지출이나 국방 예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말은 곧 이 새로운 수요들이 달러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너무나 미미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결말은 다가옵니다. 디폴트, 평가절하, 아니면 평가절하를 통한 사실상의 디폴트, 이 세 가지는 결국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즉 돈을 많이 빌려준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받을 거라고 믿었던 가치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바라보기에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테더가 늘어나면 미국 정부의 재정 상태가 일시적으로는 조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결정적이지 않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테더는 어떻게 될까? 테더의 준비요금이 점점 평가절하되고 아니면 채권 자체가 디폴트 위험에 노출된다면 그 결과가 테더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사이페딘 아모스는 결국 테더는 달러를 구원할 존재가 아니라 그냥 달러 체제의 연명장치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테더가 매년 60%씩 성장해도 미국의 부채 구조엔 단 5% 남짓의 완화 효과밖에 못 주고 그마저도 이미 커질 대로 커진 재정 적자와 전쟁 비용, 멈출 줄 모르는 복지 지출 앞에선 아주 미세한 먼지 수준일 뿐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 결국 사이페딘 아모스 역시 리날든이 늘 말했던 것처럼 이 기차는 멈추지 않는다. 이 망가진 달러 시스템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결국 끝을 향해 간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100년 넘게 지속된 명목화폐 민주주의의 결과
부채와 인플레이션이 쌓이고 쌓인 이 시스템은 이제 와서 아무리 테더를 퍼부어도 절대 고칠 수 없고 늘어나는 부채 증가 열차를 멈출 수 없다는 거죠. 사이페딘 아모스가 말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테더는 새로운 수요가 아니라 기존의 달러 수요가 옮겨간 것 뿐이고 본질적으로는 같은 게임판 위에 있는 또 하나의 말일 뿐이라는 거죠. 자, 연설 내용이 점점 재밌어지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2부 영상에서는 테더의 진짜 리스크가 미국의 디폴트인 EU와 이러한 리스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화되다 보면 결국 테더는 달러 스테이블이 아니라 비트코인 스테이블로 진화하게 되어 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비트코인 가격 빠지는 거 보고 있으니까 심장이 바운스 하십니까? 화끈하게 오를 줄 알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쭉쭉 빠지니까 등에서 식은땀 나시나요? 그리고 이럴 땐 우리 주변에서 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잘 갖고 있던 주식은 왜 팔고 비트코인으로 갔어? 부동산 팔고 비트코인 산다는 얘기 나올 때부터 내가 이 꼴 날 줄 알았다. 꼭지에 쳐물릴 줄 알았다고. 리스펙 따라하다가 다들 아주 골로 가는구만. 골로 가. 야, 비트 몰빵이 정상이냐 이놈들아? 이런 얘기들이 넘쳐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제 영상의 조회수가 쭉쭉 빠지고 악플과 비아냥이 쫙쫙 달리기 시작할 때 저는 왠지 모를 희열을 느낍니다. 아직도 기회가 많이 남았구나.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하면서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많았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요. 솔직히 이런 시기엔 차분하게 밀려있던 비트코인 서적들 읽고 플로드 세팅도 한번 하고 UTXO 관리도 해주면서 알차게 보내면 좋으실 텐데요. 뭔가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좀 답답하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요. 비트코이너들의 바이블인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저자 사이페딘 아모스가 말해주는 테더와 미국 부채 그리고 비트코인 이야기를 제 더빙 영상으로 재밌게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흔들리던 마음들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비트코인의 미래가 선명하게 보일 테니까요. 테더가 비트코인을 계속 사들이는 한 그건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건 그들이 달러가치 하락과 미국 국채 디폴트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그 국채야말로 사실은 테더에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테더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테더는 달러와의 연동을 깨트릴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테더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돈을 디지털 형태로 이해하게 만들고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주소로 관리하는 개념을 익히게 하죠. 그건 곧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결국 테더는 달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언어로 돈을 생각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바라보기에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테더가 늘어나면 미국 정부의 재정 상태가 일시적으로는 조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결정적이지 않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테더는 어떻게 될까? 테더의 준비요금이 점점 평가절하되고 아니면 채권 자체가 디폴트 위험에 노출된다면 그 결과가 테더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So devaluation is not a big problem for Tether because 테더에게 평가절하, 이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채도 똑같이 평가절하되기 때문이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그들의 자산 가치도 떨어지고 그들의 부채 가치도 함께 떨어집니다. 결국 균형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그건 큰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입니다. 가령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죠. 테더가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사들였는데 어느 날 미국 정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테더와 관련된 누군가가 범죄 거래와 연루됐다. 그러니 테더가 들고 있는 채권은 모두 무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하지만 이미 러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테더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테더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비하고 있죠.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영리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두가 결국 하게 될 그 선택. By doing the smart thing that everybody should be doing, which is buying Bitcoin. 바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겁니다. 지금 테더는 1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들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100억 달러가 넘죠. 반면 그들이 가진 달러 자산과 미국 국채는 약 12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즉 비트코인보다 명목화폐 자산이 10배 이상 많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비트코인은 넘버 고업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달러는 넘버 고 다운 기술을 가지고 있죠. 즉 한쪽은 계속 올라가고 다른 한쪽은 계속 내려갑니다.
결국 올라가는 쪽이 내려가는 쪽을 추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디폴트든 평가절하든 혹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든 결국 테더가 보유한 비트코인 자산이 달러 자산을 넘어서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더가 비트코인을 계속 사들이는 한 그건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건 그들이 달러 가치 하락과 미국 국채 디폴트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비트코인 보유 가치도 계속 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비트코인 자산이 달러 자산을 추월하게 되겠죠. 자, 이 시점이 되면 그동안 테더를 비난했던 사람들, 테더 관련 퍼드를 퍼뜨렸던 사람들이 늘 말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얘기를 들어왔죠. 테더는 결국 패그를 잃게 될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그들이 생각한 것과 다릅니다. 테더가 무너져서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달러를 추월하기 때문이죠. 결국 테더의 진짜 위협은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건 미국 국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그 국채야말로 사실은 테더에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테더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테더는 달러와의 연동을 깨트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아래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위로 깨지는 것이죠. 어느 시점이 되면 테더는 자신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이죠. 이제 1테더는 1달러가 아니라 1.02달러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계속 이어갈 수 있죠.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테더는 자신의 가치를 더 높게 재평가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가 계속 평가절하되는 동안 테더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테더가 1테더는 1달러 플러스 연 1에서 2%의 이자를 준다고 제시한다면 그건 많은 사람들에게 달러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일 겁니다. 그 결과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겠죠. 테더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테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달러 수요가 줄어들며 테더는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들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더 높아지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테더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비중은 아주 작지만 비트코인의 시장 규모가 미국 부채 시장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그들의 매입이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큽니다. 미국 정부의 총부채는 약 37조 달러인데 비트코인의 시총은 고작 2조 달러 수준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돈이 들어가도 채권 시장에 들어갈 때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즉, 테더가 비트코인을 사들이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면 테더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도 함께 상승합니다. 그렇게 되면 테더는 자신들의 화폐 가치를 더 높게 재평가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위로, 위로, 또 위로. 그러다가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테더가 비트코인을 꾸준히 축적하게 되면 테더는 점점 달러에 묶인 스테이블 코인에서 벗어나서 비트코인으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언젠가 테더는 스스로의 단위를 달러가 아닌 비트코인 기준으로 재표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테더는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 확장을 위한 또 하나의 메커니즘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테더가 달러 부채 시장을 떠받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부채 시장은 너무 거대하고 세상은 이미 달러로 포화되어 있으니까요. 새로운 달러 수요를 만들어낼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금융자산의 대다수는 이미 달러로 표기된 자산이기 때문이죠. On the other hand, the Bitcoin market is very small, and so small demand to Bitcoin will go up. 하지만 비트코인 시장은 다릅니다. 시장이 작기 때문에 조그마한 수요만 들어와도 가격이 오르고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는 달러 자산보다 훨씬 잘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은 사실 달러를 강화시키는 과정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달러에서 벗어나는 전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테더는 일부 자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함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달러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비트코인에도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었습니다. 게다가 테더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돈을 디지털 형태로 이해하게 만들고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주소로 관리하는 개념을 익히게 하죠. 그건 곧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결국 테더는 달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언어로 돈을 생각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 달러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조차 결국 전 세계의 호구들, 즉 미국 재무부의 C코인을 사줄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비트코인의 훨씬 더 강세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테더가 국채를 아무리 많이 사들여도 그건 달러보다 비트코인에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왜냐하면 테더는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그들에게 있어서 달러의 평가절하나 국채 디폴트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테더가 달러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달러의 운명을 바꿀 만큼 충분히 영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I think it's going to be more and more bullish for Bitcoin. 테더는 비트코인의 더 큰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여러분, 사이페딘 아모스의 얘기를 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아직도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 씹어먹고 미국 패권 강화해주고 달러 시스템의 문제를 싹 다 해결해줄 거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사이페딘 아모스가 말한 것처럼 테더의 미국 부채 해결 효과는 미비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테더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가 점점 커지고 달러의 가치가 점점 빠지면서 달러 기반이 아닌 비트코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 역할이 자연스럽게 재정립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사이페딘 아모스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은 현재 요동치는 가격에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자신이 가격에 반응하는 이유는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거나 시간 선호가 높아지는 자신만의 이유가 무조건 있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상태는 무조건 더 많이 공부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고 단기적으로 매도해야 할 상황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늘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인 만큼 자신의 깜냥만큼 비트코인을 얻게 되니까요.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이 많이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비트코인은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더 빠르게 계속 업데이트 해야지. 안 그러면 다른 코인들한테 뒤처지지. 지금도 비트코인을 처음 알게 된 분들이나 새로 나온 어떤 알트코인이 더 좋다는 사람들이 무조건 하게 되는 이 질문은 2017년에 있었던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큰 내분, 진짜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치열했던 블록 사이즈 전쟁, 이 이야기 속에서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치열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왜 비트코인만이 유일한 존재인지, 왜 이것만이 가치 있고 나머지 모든 알트코인이 장기적 우하향인지 이 점을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이 주제는 이미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 비트코인 블록 사이즈 전쟁의 내용을 다뤘던 우측 상단에 띄어져 있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했었지만 오늘 영상에선 이 역사 속 내용을 최대한 어렵지 않게 쉽게 드라마처럼 몰입해서 보시면서 따라오실 수 있게 재미있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그 역사의 순간으로 함께 가시죠. 렛츠고! 여러분,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었을 때 비트코인의 거래 정보가 기록되고 저장되어서 체인으로 연결되는 데이터 블록 하나의 크기는 1MB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비트코이너 중에서는 지금이야 거래량도 적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사용자들이 몰리면서 블록이 꽉 차기 시작하면 거래가 지연되고 수수료는 치솟고 그러면서 점점 사용자들이 비트코인을 떠나게 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아니 그냥 블록 크기만 키우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5년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마이크 헌이라는 개발자였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전 세계 결제 시스템으로 만들려면 1MB로는 안 됩니다. 8MB로 올려야죠.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비트코인 XT라는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같이 주도했던 게빈 안드레센도 비트코인 초기부터 사토시랑 같이 일을 했던 인물이었죠. 그 당시 레전드 개발자였던 두 사람이 주도해서 기존 비트코인을 업데이트하자고 나선 겁니다. 아마 그 당시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생각대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추진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다른 코어 개발자들, 그러니까 원래 비트코인 소스 코드를 관리했던 개발자들이 이걸 강하게 반대한 거죠. 그렇게 블록을 키우면 블록을 검증하는 노드를 돌릴 수 있는 사람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결국 네트워크는 자금력 있는 몇몇 대기업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비트코인이 맞습니까?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노드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노드, 풀노드라는 건 블록체인의 모든 거래를 직접 검증하고 그 장부들을 실시간으로 다운받아서 하드에 보관하는 컴퓨터를 말하는데요. 이 풀노드를 전 세계에서 누구나 쉽게 돌릴 수 있어야 분산 네트워크로서 비트코인의 의미가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블록이 커지면 커질수록 풀노드 운영에는 더 많은 저장 공간이 필요해지고 이는 더 높은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걸 유지하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방식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이 많은 대기업들만 노드를 운영하게 되고 비트코인이 어느 순간 중앙화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다른 코어 개발자들한테는 있었던 거죠. 이런 기술적 철학적 충동이 깊어지면서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점점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었는데요. 속도를 중시하는 확장 진영인 빅블로커, 그리고 탈중앙성을 지키려는 보수 진영인 스몰블로커, 이렇게 2015년부터 시작된 이들의 갈등은 2017년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해 비트코인 관계 기업, 거래소, 채굴자들이 뉴욕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뉴욕 협약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스몰 블로커들이 말하는 가벼운 업그레이드인 세그윗이라는 것도 기술적으로 도입하고요. 동시에 빅블로커들이 원하는 블록 크기도 이참에 2MB로 올립시다. 이 협정의 내용은 겉으로 보면 절충안처럼 보였지만요. 중요한 문제는 정작 노드 운영자 커뮤니티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풀노드 운영자들은 직접 이 사안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등장한 게 바로 UASF, 즉 사용자 주도 소프트 포크입니다. 풀노드를 돌리는 유저들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8월 1일부터 세그윗 업그레이드가 적용되지 않은 블록은 모두 거부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채굴자들이 만든 블록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받아주겠다고 하는 거죠. 처음엔 채굴자들이 웃었죠. 니들이 뭔데? 이런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점점 전 세계의 사용자 노드들이 이 전략에 동참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채굴자 입장에서는 블록을 만들어봤자 그게 노드 운영자들한테 유효 블록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아예 비트코인 보상도 못 받고 전기료만 날리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빅블로커 진영은 타협을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만든 체인이 버려질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노드 운영자들이 채굴자들을 압박하면서 전면전이 코앞까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 8월 1일 비트코인은 두 개의 체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기존 비트코인 방식 그대로에서 세그윗을 도입해서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하며 안정적인 길을 택한 비트코인, 다른 하나는 블록 사이즈를 8MB로 키우며 거래 속도를 최우선으로 선택한 비트코인 캐시. 그 당시 비트코인닷컴을 운영하던 유명 비트코이너였던 로저버는 이렇게 말했죠. 비트코인은 너무 느리고 비싸졌어요. 사토시가 만들자고 했던 건 누구나 빠르고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디지털 현금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 비트코인 코어 진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토시가 정말 원한 건 어떤 국가도 어떤 기업도 비트코인의 규칙을 바꾸지 못하는 검열 불가능한 통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게 속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상과 이념적 갈등으로 두 개로 갈라져 버린 비트코인은 이후 시장에서 철저한 검증을 받게 됩니다. 2017년 이후 꽤 시간이 지난 지금 비트코인은 지속적인 장기적 우상향 흐름을 보이며 미래로 향해 가고 있고, 비트코인 캐시는 장기적 우하향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비트코인 캐시는 체인 분리 이후에도 여러 번 내부 분열을 겪으면서 다양한 코인으로 쪼개지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의 코드에서 시작해서 분리됐던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여기엔 비트코인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핵심 요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체인 분리 이후에 지갑, 거래소, 개발자 생태계가 전부 비트코인에 몰렸었고요. 두 번째로는 보안도 중요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채굴자들도 비트코인에 더 몰렸고, 결과적으로 높은 해시레이트를 유지하면서 더 안정적인 체인이 됐으니까요. 마지막으로는 신뢰입니다. 비트코인은 계속 오리지널 비트코인이라는 명분을 지켜왔고, 아무리 강한 권력과 자금과 힘이 있더라도 비트코인의 속성은 그 누구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불변성을 역사 속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ETF나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도 비트코인에만 관심을 가졌으니까요. 결국 지난 2015년에서 17년에 걸친 이 블록 사이즈 전쟁은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철학과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대한 싸움이었고요. 그게 시장의 선택으로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솔직하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속도와 편리함을 선택한 빅블로커 진영? 아니면 탈중앙화와 신뢰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스몰 블로커 진영? 아마 그 당시엔 많은 비트코이너 분들도 판단이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와서 무엇이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인지 정확히 깨닫고 인지하고 있는 건 이런 역사 속의 증명이 있었기 때문일 테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드린 비트코인 블록 사이즈 전쟁의 역자인 넷달바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넷달바님, 이 채널의 많은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블록 사이즈 전쟁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건가요? 블록 사이즈 전쟁은요, 비트코인 역사 중 있었던 매우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왜 중요한지에 대해 정말 많은 이유가 있지만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비트코인의 본질은
무엇인가? 비트코인의 DNA는 무엇인가? 비트코인은 왜 존재하는가와 같은 어떤 철학적인 질문, 비트코인 정체성에 대한 전쟁이었기 때문인데요. 그저 단순한 기술적인 논쟁 같은 게 아니었고, 비트코인을 다르게 이해한 두 집단이 서로 전혀 다른 미래를 그리고 근 3년간 죽도록 치고받고 싸웠던 전쟁, 종교 전쟁을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한쪽은 비트코인을 빠른 결제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속도, 확장성 이런 거를 강조했고, 다른 한쪽은 앞으로 수백 년간 인류 문명을 떠받칠 새로운 통화 네트워크로 봤기 때문에 검열 저항성, 탈중앙성 이런 거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단순한 개발 방향과 같은 기술적인 논의가 아니라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 자체를 두고 벌어진 싸움이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갈등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전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전을 겪고 살아남은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럼 이 책을 읽고 나서 구독자님들이 꼭 가져가야 할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기술로만 보는데요. 속도는 느리고 기능은 제한적인 것 같고 딱히 발전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랬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비트코인은 어떤 기술이라기보다는 사용자들의 합의의 산물이라는 걸 아시게 될 텐데요. 어떤 카리스마 있는 리더, 뭐 그게 사토시일 수도 있고 마이클 세일러일 수도 있고 뭐 트럼프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야 비트코인 앞으로 이렇게 하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비트코인을 쓰겠다 라고 함께 선택한 결과물이 비트코인이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다시 말해 비트코인의 핵심은 기술적으로 얼마나 우월하냐 이런 것보다는 신뢰와 합의를 기반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살아있는 시스템이구나, 이런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럼 넷달바님은 이 책을 누구한테 추천해주고 싶으십니까? 구독자님들마다 다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나 생각이 다르실 테니까요. 비트코인 입문자라면 이 책이 조금 벽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비트코인에 대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개념이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스텝을 열어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비트코인 스탠다드 혹은 이게 어렵다면 최소한 비트코인 낙관론이나 비트코인 백서 해설의 앞부분만이라도 먼저 읽으신 다음에 이 책 블록 사이즈 전쟁을 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왜 비트코인 블록 사이즈 전쟁이 중요한 건지, 왜 지금의 비트코인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퍼즐 맞추시듯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을 한층 더 깊게 보고 싶으신 분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책이 다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너무 느리다, 확장성 떨어진다, 뭐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처럼 혁신이 없다, 아니면 국가가 막을 수도 있다, 미국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누군가 다 독점했다, 양자 컴퓨터에 뚫린다. 사실 이런 얘기들 지난 10수년간 다 나온 얘기고 시쳇말로 썩은 떡밥이고, 특히 2015년부터 17년 사이 블록 사이즈 전쟁 중에 이미 다 나왔던 얘기거든요. 이때 이미 커뮤니티가 둘로 쪼개져서 정말 처절하게 싸웠고, 그 모든 논리들을 치열하게 검증하면서 내린 결론이 지금 비트코인의 모습이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는 정말 뒷북 치는 거라고 밖에 할 수 없죠. 참고로 비트코인 세계에서는 이런 걸 유레카 놀이라고 부르는데, 뭐 그런 거죠. 새로 비트코인에 입문한 뉴비가 자기 입장에서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한 거 마냥 유레카 외치면서 너네 이거 생각 못 해봤지? 나는 이거 발견했다? 이렇게 뒷북치는 거를 약간의 조롱과 함께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건데, 혹시 비트코인에 대해 정말 잘 모르는 어떤 뉴스, 뭐 미디어 이런 데에서 떠드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정말 비트코인 저런 문제가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신 분이라면 이게 얼마나 뒷북인지
이 책 읽어보시면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네, 넷달바님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비트코인 역사 속에서 가장 치열하고 중요했던 순간인 블록 사이즈 전쟁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더 깊게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넷달바님 채널에 가시면 관련 라이브 영상들도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